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화단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윤복 김기창 선생님과 그리고 뇌성마비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사지장애를 가진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난 뒤에 시인으로서 우뚝선 김민신의 두 분의 예술가의 예술 정신과 삶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문학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소설가 요산 김정한 선생님을 많이 존경하잖아요. 독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문학인들도 그렇고 또 시인들 중에서 또 시인 중에서는 또 그에 버금가는 구상 선생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꼽을 수 있는데 그 구상 선생님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학 세계와 삶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이후에 외간에 경북 칠곡군에서 구상 선생님을 기념하는 문학관을 2004년 10월 4일 날 개관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한번 가봤었는데 몇 번 갔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하면 한 번쯤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구상 시인의 삶과 문학을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빼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시죠? 굉장히 익숙한 분입니다. 구상 선생님의 초상화 중에서 나무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선생님의 아주 선한 모습이 눈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진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장애인 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상 시인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구상 시인이 구상 시인을 소개하기 이전에 구상 시인께서 얼마만큼 장애인 문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구상 시인과 장애인 문학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한 17년 전 각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던 것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노환으로 투병 중인 구상 시인이 장애인 문학 잡지에 기부키로 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문학단체인 한국장애인문인협회에 따르면 구상 시인이 장애인 문학 발전을 위해 2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장애인 문예지 개간 소대 문학을 발간하고 있는 장애인문학협회는 구상 시인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운영해가지고 장애인의 문인 등용문인 소대 문학상 시상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그 당시에 세워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행사 내용을 보면 이와 관련 장애인 문예회는 오는 15일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15일 오전 11시 서울대학로의 음식점 놀부집에서 유한진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유한진 시인, 그 다음에 김정웅 평론가, 그 다음에 김진한 법무연수원 검사장이네요. 유자효 씨, 여도 시인인데 SBS 기획실장을 그 당시에 해드렸습니다. 오진군, 이야기가 있는 외식공간 대표, 방귀희, 이분은 이제 소대문학 발행인이고 방송 작가이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상 선생님의 기부 의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구상 시인은 현재
통근 51호가 18년 전입니다. 51호까지 출간된 소대문학 창간 초기부터 물신장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장애인 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 창간 후부터 장애인 문인의 폐에서 발간하는 소대문학 그 창간 후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그 지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거의 잘 아시다시피 잡지 한 권을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잡지를 보면 뭐 원고료도 줘야죠, 편집도 해야 되죠, 디자인도 해야 되죠, 종이값도 줘야 되죠, 인쇄비도 줘야 되죠. 하지만 그 잡지 한 권은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내 모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반년간지 1년에 2번 내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 소대문학은 그 제가 알기로는 개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창간호부터 18년 전에 창간호부터 18년 전 51호니까 51호면 4로 나누면은 뭐 거의 뭐 10년 넘게 그렇죠. 10년도 훨씬 넘게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지원을요. 상당히 그 예정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이신데 과연 이런 분이 장애인 문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희사를 하고 또 기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뭐 부산시인 하면 웬만큼 아는 분들은 또 알 수 있지만 또 문학에 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또 뭐 아마 다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면 구상 시인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구상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 구상 선생님은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학인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적인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뽑은 세계 200대 문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구상시인이다. 구상시인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이제 그 해마다 세계 200대 문인의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구상 선생님이 선정이 되었어요. 참 대단한 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상 선생님은 1946년 원산 문학가 동맹에서 펴낸 시집 음향 피라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 피라 사건은 뭐 반동분자다 일단 이 북한하고는 전혀 안 맞는 저 사람을 그냥 도선한 북한 정권의 엄청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해서 피라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월남을 해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월남을 했죠. 해가지고 연작시 그 모과 옹드리에서 사연이 같은 시집, 그다음에 초토의 시집, 초토의 시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포로의 강, 타버린 땅 등등 이제 여러 그 작품들을 발표를 하고 이제 10권이 넘는 시집을 이제 내고 수상집도 내고 수필집도 내고 많은 책들을 펴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2004년도에 돌아가셨지만 2003년도까지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80이 넘는 나이에도 다다른 나이에도 그 상당히 그 열정적인 그리고 또는 정갈한 어떤 그 노 시인의 깊이를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구상 시인은 시인의 작품을 일찍부터 불어와 영어, 도고, 서예대는 등으로 번역에 대해서 세계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각국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그 독자들에게 읽혔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거의 이 구상 선생님의 시가 얼마만큼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으로서 그의 문학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분이 과연 사회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돌파해 나가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표상을 또 보여줬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하고 이제 투쟁을 하고 민주고찰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1952년 전세가 교착 상태에 보이고 이게 뭐냐면 전쟁 때이죠. 6.25 동란 때. 일반 언론기관이 피난지에서나마 제 기능을 발휘하자 승리일보가 폐간되고 부상시인은 영남일보사의 요청으로 그 신문의 주필 겸 편집국장이 되었습니다. 부상시인은 그 신문의 논설과 편집을 맡으면서 두 가지 방침을 세웠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친군 반독재였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방공전쟁은 수행을 해야 하고 승리해야 하니 군사 문제나 그 보도는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민주정치 수호를 하기 위해서는 직필을 정기로 한 겁니다. 민주정치를 위해서. 어떤 때 신문사 자체가 적극적 비판을 가하는 것을 꺼릴 때에는 고현자파라는 개인의 서명 칼럼란을 만들어가지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래서 신문을 정치적 계엄령이 펼쳐져 있던 부산에서는 여러 차례 압수를 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고 부산 시인의 집에는 모 기관원이라는 이라고 사칭하는 권총을 쏘며 침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한동안 여기저기 피신해서 생활해야 했던 그런 공경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문에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민주고발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출판했는데요. 뭐 이승만 정권에서는 당연히 판매 금지령을 내렸겠죠. 눈에 가시겠죠. 이제 또 이분은 정계 입문을 워낙 이제 올곧고 또 일반 독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정계 입문을 많이 굉장히 권유를 했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상시인은 1959년 감옥 생활에서 이제 피라 사건도 겪고 또 뭐 여러 출판 판매 금지령도 내리고 이게 이승만 정권에 이제 밑보여가지고 감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일제 손을 떼고 오직 문학만을 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말로는 이제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문학 잡지나 시민단체에 내 이름이 고문 비슷한 직책으로 걸려 있는 게 한 50개는 된다. 하지만 나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 자유당 말기에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나는 일체의 직책을 맡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직책을 맡지 않고 뭘 했느냐? 고은 시인은 후학 양성에 매진을 하기 위해서 교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앙대 예술대학 문화창작과에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그 이외에 서라벌 대학 설립될 때 초대 학장 자리도 이제 누가 추천했습니다만 이제 거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대에서도 총장 자리를 제의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는 여러 개의 직책보다는 후학을 양성하는 하나의 길, 중앙대 예술대학 문화창작학과 교수 하나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그 정치인들이나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또 정권의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준다 할 때는
한마디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도 뭐 여러 번 이 일반인들 같으면 누구나 다 이제 뭐 가지고 싶은 그 정권력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제의를 했지만 다 거절한 그런 굉장히 염결한 그런 분이십니다. 또 뭐 유명한 거는 5.16 국회 박 대통령이 이제 고상시나 국가 재건 최고회의 상임 고문으로 이제 물어보도 안 하고 내정해 놔놓고 오라고 하니까 같이 좀 일 좀 하자 이러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일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서 절대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안 그러면 사람을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뭐 당의 민정당 총재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뭐 전국구 의원도 이 제의가 있었지만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이걸 보면 모 시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러붙어서 온갖 영화를 누렸던 그런 기도 했는데 그런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시죠. 그분은 나중에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좀 이따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떤 분이신가는 대충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면 지금 이제 그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한번 쭉 볼까 싶어요. 여기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레처럼 더럽고 추리한 내 마음을 거물에 헹구고 씻어 빨아보지만 절고 찌들은 때들은 빠지지 않는다. 근황이라는 글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자기가 이 세상사의 때에 찌들지 않았는가. 자기가 혹시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그걸 항상 구상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항상 마음속에 자기 채찍질을 했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아주 성찰의 시가 근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레처럼 더럽고 추레한 내 마음을 그 물에 헹구고 씻어 빨아보지만 절고 찌들은 때들은 빠지지 않는다. 참 이거는 이제 어디서 이런 그 시적 예지를 받느냐 하면은 이분이 그 기독교 교인입니다. 평생을 기독교적 존재감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걸 이제 투명한 시적 예지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제 다 시가 될 수 있도록 예지를 받아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의 건국신화와 선불교적 명상, 노장사상까지 포용하는 사상적 기반을 바탕에 두고 또 시를 썼어요. 맑고 투명한 거기에다가 사상적 통합을 시로 이루어내므로써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시들을 많이 읽고 감동할 수 있는 시들을 쓰셨더랬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뭐 노장사상까지 선불교적인 명상까지 건국신화까지 두루 섭렵을 하고 해서 그 예술로서 성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삶을 노래하는 구도자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구상 시인은 또 다른 남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때문인지 문학은 항상 인생의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것은 종교, 즉 구도였습니다. 그게 전부 생활이 전부였죠. 그래서 구상 시인은 일본에 가서 대학을 입학할 때도 맹치대학 문학과와 일본 대학 종교과에 모두 합격했는데 맹치대를 포기하고 일본 대학 종교과에 종교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인심을 가다듬기 위하여 복음의 묵상서, 아사렛 예수와 신심시선, 말씀의 실상 같은 그 시집을 펴내기도 했었죠. 이제 참 문학 하면은 뭐 시인 하면은 구상 시인인데
구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 문학가적 자질은 누구에서 받았느냐? 어머니에게서 받았다 그래요. 구상 시인은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은 어머니로부터 길어진 것 같다. 천자문, 동몽선섭, 명심보감 등 한문의 기초과정과 고시조, 신소설, 한글토가 달린 삼국지연이 수고지, 옥루몽 등 중국 소설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어머니가 참 대단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우리 뭐 글도 잘 모르는 그 어머니들이 상당히 거의 대태반 이상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그래도 참 이런 글을 잘 알으셔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참 읽기 힘든 그 한문 기초 과정이라든지 고시조 신소설까지도 이렇게 읽어주면서 문학적 소양을 길러줬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어머니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이제 문학의 소질을 이제 확장시켜서 어머니가 주신 문학적 소질을 확장시켜가지고 시를 계속 쓰시고 문학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이분의 문학 작품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 강입니다. 강을. 구상 시인은 산보다 강을 더 좋아한 것 같다. 시인이 잘한 원산시 외곽에 있다. 덕원이라는 마을 앞에는 미식령 산맥으로부터 흘러와 송도 바다로 흘러가는 적전강이 있었는데 구상 시인은 이 강을 바라보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해방감을 맛보곤 했다. 그런데 구상 시인이 장성해 가면서 일반적인 경치나 풍경으로서 강보다 인식의 대상으로서 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폴이라는 가톨릭 성인의 설화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를 접한 게 영향이었다. 거기 주인공들은 강을 회심의 수도장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렇죠. 이 강을 가지고 이제 쓴 연작시가 있는데요. 이 강 60편을 완성을 했습니다. 60편. 연작시 60편. 참 대단한 자기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없으면 이런 연작시를 60편이라서 이게 힘든데 연작시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라는 시를 한번 볼 텐데요. 2002년이네요. 지금부터 이제 18년 전이니까 2002년 10월 4일 날 외관에 구상문학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돌아가신 거는 구상시인이 돌아가신 거는 2004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석에 누워 계실 때 경북 칠곡군에서 구상문학관을 지어서 개관을 했어요. 하고 외관 낙동강 다리 조금 철교 거기서 대구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관수제라는 기와집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상쌤이 외관에 계실 때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기고 글을 쓰고 하셨던, 그리고 또 후배 예술가들을 가르치고 후배 예술가들의 정량,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수양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지어놓은 건데 그게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구상문학관이 개관하면서 새로 이제 또 확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02년 10월 4일 날 개관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그 위치도 좋고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 아마 칠곡군이 문화적 어떤 그런 성숙을 도시가 성숙을 일으키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구상문학관이 해오지 않았는가, 또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문화의 자산으로 자리하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못 가잖아요. 내년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한번 둘러보고 탐방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구상 선생님이 이제 참 대단히 훌륭한 분이신데 작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런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연보를 간단하게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출생은 1919년 9월이었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거주는 이제 북한 한경남도 문천에 거주를 했었고 거기에서 피라 사건을 겪고 나서 1953년 3년 이제 외관에 정착을 했고 1974년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2004년 5월 11일 날 이제 작고를 하셨어요. 태어난 게 2019년이시니까 벌써 100주년이 지났네요. 단생에 100주년이 지나셨는데 본적은 칠곡군 외관이 789번지입니다. 학력은 이제 원산 덕은 선 베네딕토 수도원 부설신학교 중등과를 수료하고 41년 일본 대학 전문부 중文교과를 졸업했습니다. 언론계는 참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보면은 여기 특이한 게 국방부 기관지 승리일보사 편집주간까지 하셨어요. 종군기자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초토의시라는 참 정말로 훌륭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초토의시를 또 쓰시기도 했죠. 교육계에 계셨고요. 워낙에는 대한민국 예술은 회원을 오랫동안 유깅을 하셨고요. 1980년 제2차 아시아 시인회의 서울대회 대회장을 했었고요. 91년은 세계 시인대회 명예대회장을 했었고요. 93년 제5차 아시아 시인회의 서울대회장을 하셨고요. 팬클럽 한국본부 고문을 하셨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문인협회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상은 55년도 특이하죠. 시인이신데 이제 종국이장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1955년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으셨어요. 서울시 문화상 국민훈장 동백장 1980년 대한민국 문학상 본상을 받으시고 93년도에 예술원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제 금감문화훈장을 수여받으셨죠. 자, 이 시점에서 시를 두 편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한번 보시고 보시면은 뭐 때문에 저렇게 또 갑자기 시를 두 편 소개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보시랍니까? 제가 이게 지연이를 가렸습니다. 오장 마서이 송가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사람 인시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마서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 공격대원 기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게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돌아왔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낮으로 정성껏 만들어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의 몸을 실어 날아갔다 내리는 곳 소리 없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군군은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트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로다 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스이 히데오야 너로 하여 향기로운 372의 산천이야 한결 더 짙푸른 우리의 하늘이야.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일단 이 시를 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요 시는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일본의 그 징병을 간 한국 청년이 가메가지 특공대가 돼가지고 그 한국마음을 깨뜨리고 일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희생을 강요한 거죠. 강요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음에 토토의 시, 적군의 묘지 앞에서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것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뇌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곳이로다. 이곳은 나와 너희의 늑들이 돌아가야 할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의 정락만이 천만건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맷발 나는 그만 이 은은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이 시는 이제 초토의 시로고요. 적군의 묘지 앞에서 6.25 동란 때 적군의 묘지 앞에서 적군의 넋을 기리며 쓴 그 시입니다. 자기 고백이고 즉 우리가 말하면 전쟁 중에는 적군이라 하면 보통 뭐 일단 죽이고 보고 승리하고 보고 뭐 그 시체 어디에 있든 그냥 막 밟고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적군이라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전쟁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지만 죽고 난 뒤에는 그래도 다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중함, 죽음의 소중함, 그 사람이 북한 괴뢰군이었던 남한 그 국군이었던 관계없이 누구나 관계없이 일단 죽으면 그들의 넋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주 그 이념을 떠난 인간 사랑 이런 게 아주 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일시, 이 참 정말로 부끄러운 글인데요. 읽어보면 참 저게 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가협회서를 쓴 서정주의 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는 초토의 시는 구상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인의 이름을 가리고 적지 않고 이렇게 작품만 보여줬냐 하면 살아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고 나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그런 사람, 시인이 있습니다. 문학인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는 교과서에 자기 이 작품이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뭐 고등학교 교과서 어디든지 자기 시가 안 실리는 시가 없었습니다. 그게 서정규 시인입니다. 서정규 시인이 그 정권이 들었을 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전두환의 별을 긋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이승만 정권의 별을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총장도 하고 뭐 오만 걸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시가 국어 교과서에 다 실리게 하고 이렇게 했었죠. 젊었을 때는 뭐 정말 살아있을 때는 그 모든 문학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친일을 한 그런 시인을 그 시인을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흔적은 지금 지워지기 시작해서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그런데 구상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추앙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문학 세계를 추모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문학관도 세우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또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상문학상도 시상을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서정규에게도 뭐 서정규 시인에게도 중앙일보에서 하는 그 미당문학상도 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뭐 한동안 미당문학상을 서로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은 그 양식이 있는 몇몇 문학인들이 상금이 5천만 원이나 되는 미당문학상을 안 받는다 하고 내팽개치고 거절을 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살아서 살아 있을 때 추앙을 받았고 죽었을 때 자기가 잊혀질 것이냐. 살았을 때는 고난과 고뇌를 하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죽어서는 존경을 받는 그런 시인으로 남을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고장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이제 뭐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강연자 시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은 과거에 이어져 있으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강은 오늘에 살면서 미래를 산다. 강은 헤아릴 수 없는 집합이면서 단일과 평등을 유지한다. 강은 스스로를 거울같이 비워서 모든 힘의 제 모습을 비춘다. 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다. 강은 어떤 폭력이나 굴욕에도 용서함으로 임하지만 결코 사기를 잃지 않는다. 강은 생명에게 무조건 베풀고 아예 가틈을 바라지 않는다. 강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니 어떤 구속에도 자유롭다. 강은 생선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무상 속의 영혼을 보여준다. 참 세계적인 시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참 물론 약간 뭐 자기 고백적이고 자기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런 작품이고 은유가 별로 없지만 이거 인간에게 하는 얘기죠. 자기 의지를 말하는 거고 상당히 이 시를 독자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아시겠지만 여산 선생님은 어려운 그 시어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그 예술성을 획득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를 보면 또 그거 바로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날개. 내가 그런 말을 떼면서 최초에 느낀 것은 내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이제 칠순을 바라보며 새삼스레 느끼는 것도 내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엄마의 손길을 향하여 기우뚱대며 발걸음을 옮기던 때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매달려 어찌어찌 살아가는 이제나 내가 바라고 그리는 것은 저택지도 아니요 우주선도 아니요 마치 들벌레가 나비가 되듯 바로 내가 날개를 달고 온누리의 성자를 동상 삼아 첫사랑 어울려 훨훨 나르는 그 황홀이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마지막을 차후에는 그렇게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작품이네요. 참 소문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또 이제 사회 참여적인 시들은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제 내 마음에 달하는 시를 보면 아주 짧은 시인데 요즘 멀쩡한 사람들 헛소리에 너나 없이 놀아날까 두렵다. 길은 장님에게 물어라. 해답은 벙어리에게 들으라. 시비는 기머거리에게서 밝히라. 진실은 바보에게서 구하라. 예. 이 말은 진짜 바보에게서 구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방 느끼셨겠지만 똑똑한 척하고 내 말이 전부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 짓거리는 헛소리에 그냥 막 놀아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반어법적인 그런 시입니다. 아주 편하게 썼지만
가슴이 뜨끔하는 그런 시죠. 근데 선생님은 또 시를 쓸 때 어떤 시를 어떻게 시를 쓰느냐 하는 걸 요 시라는 시 한 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창작 하시는 분들 또 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소개해드립니다. 시. 우리가 평소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치장해도 그 말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느니 하물며 시의 표상이 아무리 현란한들 그 실제가 없고서야 어찌 감동을 주랴. 흔히 말과 생각을 다른 것으로 알아 실상 생각과 느낌은 말로서 하느니 그래서 은혜는 존재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웃집에 핀 장미의 아름다움도 누구나 그 주인보다 더 맛볼 수 있듯이 또한 길습에 자란 잡초의 짓밟힘에도 가벼워 눈물 지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시는 우주적 감각과 그 연민에서 태어나고 빚어지고 써지는 것이니 시를 소유나 이해의 굴레 안에서 찾거나 얻거나 쓰려고 들지 말라. 뭐 쓸쓸한 말씀의 신뢰하며 예. 이게 이제 그 고상 선생님께서 시를 쓰는 자세입니다. 시를 쓸 때는 나는 이렇게 쓴다 하는 자기 본인께서 당신께서 시를 쓸 때는 이런 걸 정해놔놓고 이렇게 씁니다. 진심이 안 담겨 있으면 그 시가 아무리 현란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미사에 의해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감동을 줄 것이냐. 일단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했으니 감동이 있어야 한다. 자기 그러니까 구상생의 실온이겠죠. 실온이 여기 그대로 이제 들어 있습니다. 뭐 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고요. 선생님께서 쓰신 시 중에 그 외관 여갑에 보면 꽃자리라는 그 시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거는 그 꽃자리라는 시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께 그 유명한 꽃자리를 한번 전문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있고 너는 네가 만든 사슬에 묶여 있고 그는 그가 이끈 동아줄에 묶여 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상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현실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겠죠. 현실도 피하지 마라. 지금 있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아주 시려서 말하기가 참 힘든데 형상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편한 어투로 편안한 시어로 감동을 주는 아주 명작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쉽게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쓰기가 힘들죠. 시라는 게 쉽게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창작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재미있는 시도 있어요. 얼마만큼 말하듯이 이렇게 시를 편안하게 보이도록 썼는가 하는 걸 여실히 보이는 작품입니다. 혼자 온다. 이웃집 소녀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무렵 하루는 나를 보고 할아버지는 유명하다면서 그러길래 유명이 무엇인데 하였더니 몰라란다. 그래 나는 그거 안 좋은 거야 하고 말해 주었다. 올해 그 애는 여중 2학년이 되어서 교과서에 실린 내시를 배우게 됐는데 자기가 그 작전을 잘 안다고 그랬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니? 하고 물었더니 그저 보통 할아버지인데 어찌 보면 그 모습이 혼자 노는 소년 같아 라고 했단다.
나는 그 대답이 너무 흐뭇해서 잘했어 고마워 라고 칭찬해주고는 그날 종일이 유쾌했다. 네. 이걸 보면 이제 이 우상 선생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를 쓰게 해주는 이제 소질을 개발해주고 자질을 발견해주고 한 건 어머니였지만 그 안에 시를 쓰게끔 해주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동심입니다. 동심. 아이의 마음.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시를 쓸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읽고 상대방을 대하고 그게 순수한 아이, 예, 욕심 많은 아이가 아니고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시를 쓸 수 있다. 자기 시의 원동력은 동심이다. 이런 참, 동심을 갖기가 참 힘든데요. 저도 많이 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저 보통 사람인데 어찌 보면 그 모습이 혼자 노는 소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동심이 있으니 노는 것도 소년같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가 그렇게 하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그 이제 동심을 이제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참 유명한 분인데 구상 선생님이 장애인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장애인 문학에 관심을 가져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노안으로 투병 중인데 그때 그 소대 문학에 소대 문학이 뭐냐면 장애인 문학 잡지입니다. 장애인 문예협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가 계속 꾸준히 잘 발간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문단에 등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놓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억 원이면 큽니다. 그 2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사를 했어요. 하고 소대문학이 창간되면서부터 아마 관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장애인 문학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보이셨다. 자기 또 희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런 장애인을 위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좀 힘든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구산 선생님의 그 시 강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고 두서없는 재미없는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정규 시인에 가는 거는 듣고 깜짝 놀라셨죠? 지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다 지은 업인데 그만큼 하고요. 강은 과거에 이어져 있으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강은 오늘에 살면서 미래를 산다. 강은 헤아릴 수 없는 집합이면서 단일과 평등을 유지한다. 강은 스스로를 거울같이 비워서 모든 힘의 제 모습을 비춘다. 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다. 강은 어떤 폭력이나 굴욕에도 용서함으로 임하지만 결코 사기를 잃지 않는다. 강은 무생명에게 무조건 베풀고 아예 같음을 바라지 않는다. 강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니 어떤 구속에도 자유롭다. 강은 생선과 소매를 거듭하면서 무상 속의 영혼을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강의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저도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장애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고요. 정신지체장애를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희한하게 작품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인 제가 장애인 어머니를 소재로 한 작품을 두 편 이렇게 읽어보고 두서 없는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거미집. 누가 폐가에 찢어진 눈풍지라 하는가. 금세라도 파편이 쏟아질 것만 같은 금간 거울이라는가. 벽도 지붕도 없이 활짝 열려있는 집. 알뜰살뜰 가꾸니 허공도 맹당이다. 양화와 처마 사이 투명한 집 한 채.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놀러와서는 놀러앉고 가끔 물잠자리나 배추 흰나비가 귀한 목숨을 맡기기도 하는 집. 이 집 넘어 쏙이 흔한 물길을 따라가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삶을 내려놓은 집이 있다. 달빛 아래 오롯이 앉은 벙어리 어머니가 침묵을 풀어내 저교를 수놓던 집이 있다. 내 유연의 가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액자가 그린 엄마의 말. 엄마 이제 그만 젖을 물려요. 긴긴 겨울밤 통박 넣어야 할 아버지 떠난 지 벌써 몇 해인데요. 아직도 하고 싶은 무슨 말이 있어 꿈에까지 오셔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제발 말 좀 해봐요. 벙어리라고 놀리면 말 중에 제일로 단단한 말 맛 좀 봐라. 돌을 날린 나는 자칭 엄마의 훌륭한 대변인이었지만 뜻을 헤아리지 못한 당신의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목조지 퉁퉁 부어요. 토할 것 같아요. 엄마 제발 그만 물려요. 생태 같은 것을 두고 떠나버린 놈이 말해서 뭐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선인장에 꽃 피었다고요. 작년에도 피었잖아요. 아니라고요. 엄마 몸에 꽃이 피었다고요. 그것은 저승꽃인데요. 어쩌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엄마 감나무로 심었던 벽오동 아직 한 30년은 더 자라야 하는데요. 감사합니다.